이스라엘을 향한 지지를 표명하고 나선 가운데 오늘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직접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기 피해가 총 27억 달러에 이르는 등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투자 관련 사기 피해가 가장 많으며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팔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미 전역에서도 종교와 인종에 대한 증오 범죄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통일부가 10월 말까지 북미 지역 해외 이산 가족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감과 코로나,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의 동시 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독감 예방 접종을 공고했습니다. 망명 신청자 문제로 몸살을 앓는 뉴욕시가 자녀가 있는 난민을 대상으로 보호소 체류 기간을 60일로 제한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 거주하는 11세 소녀가 온라인 게임상에서 만난 20대 남성에 의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내달 7일 본선거를 앞두고 17일 뉴저지에서의 마지막 유권자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 간의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미국 측이 이스라엘을 향한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이스라엘 지지를 위해 직접 이스라엘 텔라비브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이스라엘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지지를 약속하며 가자 지구 내에 있는 민간인들을 위한 보호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오늘 이스라엘로 출국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뉴욕은 오늘과 내일 그리고 영원히 이스라엘과 함께할 것이며 우리의 지지를 세계에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주정부는 16일 밤 늦게 호컬 주지사의 중동 방문이 이스라엘에 대한 뉴욕주의 지지를 세계에 보여줄 것이라는 성명을 통해 주지사의 이스라엘 방문을 알렸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뉴욕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며 전 세계에 우리의 지지와 사랑을 확고히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하마스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방문해 지도자들과 지역사회를 직접 만나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 역시 18일 수요일 이스라엘을 직접 방문할 계획이라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직접 만나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고히 하고 필요한 자원을 지원할 것이라는 방침입니다. 또 인질 석방과 가자 지구 내에 있는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요르단과 이집트, 팔레스타인 수장을 만나 인도주의적인 지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기가 극성을 부리며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피해 사례는 투자 관련 사기로 전체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기 피해액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인들이 타겟이 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지원 기자입니다. 연방거래위원회 집계 결과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기로 총 27억 달러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다른 피해자 접촉 사기보다 더 많은 피해액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 및 공공기관에 보고되지 않은 사기 피해도 많기 때문에 실제 피해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 기간 피해자 4명 중 1명은 사기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소셜미디어 사기 트렌드에 대해 분석한 결과 현재 소셜미디어에서 물건을 사거나 파는 온라인 쇼핑과 관련한 사기가 44%로 가장 많았으며 온라인 쇼핑 사기 중에는 상품이 배송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송금 관련 사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한인은 400달러 상당의 물건을 판다며 시스템이 문제와 관련된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고 결국 자신에게 300달러를 보내주면 700달러를 보내주겠다고 했다며 사기인 것을 직감하고 거래를 종료한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액을 기준으로 하면 투자 관련 사기가 가장 많은 피해액을 나타냈습니다. 전체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기 피해액의 53%를 차지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투자 관련 사기 중에는 피해자들이 사기범들에게 암호화폐를 지불한 경우도 많았다며 암호화폐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처음부터 사기를 시도하지 않으며 일단 친분을 쌓으려 노력한 뒤 좋은 투자 정보를 공유한다는 명목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 한 한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 유저가 한 달 전 6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현재 3만 달러의 수익을 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자 정보 메시지를 받아 이를 신고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한 로맨스 스캠 역시 적지 않아 피해액이 투자 관련 사기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로맨스 스캠은 허위 계정으로 친분을 쌓거나 신뢰를 형성한 후 다양한 방식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방식입니다. 이외에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취업 사기, 퀴즈 상품이나 경품 당첨 사기, 가짜 온라인 상점 홍보, 계정을 해킹 및 탈취해 협박하는 사기 등 다양한 형태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으로 인해 곳곳에서 시위와 폭력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슬림과 유대인을 넘어 종교와 인종에 대한 증오 범죄가 확산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승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명예훼손연맹 ADL은 하마스 공격 이후 미 전역에서 최소 140건의 시위를 추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대인에 대한 온라인 위협은 공격 이후 400%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캠퍼스들과 거리에서 시위가 이어졌고 지난 주말에는 시카고 부근에서 팔레스타인계 6살 소년이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흉기에 찔려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폭력 행위도 벌어졌습니다. 또 가톨릭 학교를 포함해 수백 곳의 남가주 학교들의 위협 이메일이 날아와 대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무슬림과 유대인뿐만 아니라 종교와 인종에 대한 만연한 증오 범죄와 폭력 사태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연방수사국의 2022년 범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1만 1,643건의 증오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공격이 25%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증오 범죄의 타깃이 됐던 아시아인에 대한 범죄는 33% 감소했습니다. 유형별로는 흑인에 대한 범죄가 3,4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반유대인 1,124건, 반남자 동성애 1,077건, 반백인 966건, 반히스패닉 738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 범죄는 모두 499건으로 집계돼 2021년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반면 유대인에 대한 범죄는 2021년 824건에서 지난해 1,000건 이상으로 늘었으며 반이슬람 범죄는 158건을 기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한국통일부가 10월 말까지 북미 지역 해외 이산 가족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모든 이산 가족이며 이산 가족의 자발적 참여와 전문 조사원에 의한 전화로 진행됩니다. 통일부의 북미 지역 해외 이산 가족 실태 조사단은 미국과 캐나다 지역 해외 이산 가족의 기존 신청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미등록 해외 이산 가족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이산 가족 현안과 정책 방향을 설정합니다. 실태조사단은 앞서 애틀랜타 방문을 마치고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 미주 탈북민협회와 면담을 갖고 조사 협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실태조사단으로 참가한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하민호 팀장은 해외 이산가족 중 북미 이산가족이 약 4,000명 정도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신청, 신청 취소, 신청이 오래돼 사망 등의 변동사항 등을 고려해 이미 파악된 820명의 변경사항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직 등록되지 않은 북미 이산가족들을 찾아 인적사항을 수집하고 북미 지역 이산가족들의 정책 요구사항이나 특수성 파악을 위해 인터뷰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 팀장은 실태 파악의 중점 대상자는 6.25 당시 헤어진 이산가족 1세대이지만 1세대가 돌아가셨을 경우 2세와 3세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으며 탈북민 이산가족도 조사 대상에 들어간다고 설명하면서 한인사회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산가족의 자발적 참여와 전문 조사원에 의한 전화로 진행됩니다.
참여 또는 조사 대상자는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모든 이산가족, 즉 이미 통일부나 대한적십자사에 이산가족 신청을 한 사람이나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온라인 참여 방법은 이산가족 통합 시스템 접속 후 신청 정보를 기입하거나 갤럽 콜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설문조사는 한국어와 영문 모두 가능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관련 법안의 법적 근거에 따라 매 5년마다 남한 거주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통일부가 실시하는 2023 북미지역 해외 이산가족 실태조사 사업은 북미지역 거주 이산가족 현황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기존 5년 주기 이산가족 실태조사와는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10월 말까지 생후 6개월 이상 모든 국민들은 독감 예방접종을 마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예년보다 독감 유행이 빨랐던 작년 독감 시즌에 소아 청소년 비율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것을 지적하면서 올해 아이들의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당국이 독감과 코로나,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 유행을 경고하며 예방접종을 권고했습니다. 2022-2023 독감 시즌 5살 미만의 어린이 10만 명당 약 11,400명이 독감으로 의료기관을 찾았고 10만 명당 119명이 입원했습니다. 특히 사망률을 빼고 독감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것을 보면 5살에서 17살 사이 소아 및 청소년 비율이 2016-2017년 이후 그 어떤 시즌보다 높게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입원한 소아 및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매우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접종 비율이 약 18%로 이는 2016년에서 2022년까지 약 36%에서 42% 접종률을 보인 것에 비해 절반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통상 독감은 12월에 급증해 2월 정점을 찍지만 2022-2023 독감 시즌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와 맞물리면서 예년보다 빠른 10월쯤부터 유행이 시작됐습니다. CDC는 아직 전국적으로 독감 감염은 낮은 수준이지만 독감 확산의 초기 징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수에서 바이러스를 감지하는 웨이스트 워터 스캔은 전국 36개 주의 폐수 수집 장소에서 일주일 3번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바이러스 여부를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와 함께 전국적으로 독감 감지율이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맨디 코원 CDC 국장도 지난 7월 독감과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모든 미국인이 세계의 바이러스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CDC는 10월 말까지는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접종하고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최소 2주가 걸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늦기 전에 맞아야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CDC는 또 생후 6개월 이상 모든 미국인들에게 코로나 추가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은 지난 8월 생후 6개월 이상 신생아와 임산부에게 RSV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가 밀려드는 난민으로 인해 재정난과 주민들의 불만 접수에 직면한 가운데 지난 10월 첫 주에 뉴욕시에 도착한 난민 수는 주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뉴욕시 정부는 자녀가 있는 난민들이 난민 보호소에 체류할 수 있는 기한을 60일로 제한하는 조치를 강구 중입니다. 보도에 정지원 기자입니다. 밀려드는 남부 출신 망명 신청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뉴욕시는 재정적, 공간적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보호소 지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는 자녀가 있는 난민 대상, 난민보호소 체류 기간을 60일로 제한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보호소 공간 부족 문제로 인해 당초 자녀가 없는 독진 성인을 대상으로 보호소 내 60일 체류 제한을 설정했지만 현재는 30일까지만 머물도록 축소한 상태입니다. 현재 뉴욕시 내에는 자녀가 있는 난민 약 13만 5천 명이 보호소 시설 내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난민 자녀들은 보호소 주소지를 기준으로 공립학교에 등록해 교육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장 난민 자녀들은 언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60일 이후 보호소에서 나갈 경우 주소지가 변경되므로 학교를 옮겨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입니다.
10월 첫 주 뉴욕시에 유입된 난민 수가 4,000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뉴욕시는 지난해 봄부터 현재까지 뉴욕시로 유입된 망명 신청자의 숫자는 12만 7천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6만 4천 명이 현재 뉴욕시 보호쉘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에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이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으로 뉴욕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재정적 공간적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달 초 직접 중남미 지역을 찾아가 지역 리더 및 난민들을 직접 만나며 더 이상 미국으로 오지 말아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지난달 뉴저지에 거주하고 있던 11세 소녀가 온라인 게임상에서 알게 된 20대 남성에 의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가 체포된 가운데 그에 대한 구금 심리는 이번 주 금요일 열릴 예정입니다. 김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에 거주하는 11세 소녀가 온라인 게임상에서 만난 20대 남성에 의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저지 경찰국은 27세 남성 다리우스 매틀위치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11세 소녀를 납치해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파사이 카운티 검찰은 지난달 웨인 경찰국에 아동 실종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며 수사관들은 용의자 매틀위치가 피해 아동과 여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매틀위치는 소녀의 거주지인 웨인으로 찾아가 납치해 130마일 떨어져 있는 자신의 거주지인 델라웨어 인근으로 데려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용의자는 1급 납치, 3급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납치 혐의만 유죄 판결을 받아도 용의자는 최소 10년에서 3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용의자에 대한 구금 심리가 10월 20일 금요일로 예정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해당 용의자가 심각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연락을 주고받은 온라인 게임 업체 측은 플랫폼 내에서 그루밍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부적절한 채팅 또는 컨텐츠를 제한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모 및 보호자가 자녀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채팅 기능을 제한하고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적으로 미성년자 보호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이제 다음 달 7일이면 뉴욕주 그리고 뉴저지주에서 본선거가 치러집니다. 민권센터는 오늘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투표권이 주어지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유권자 등록과 참정권 행사를 독려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10월 17일 뉴저지 유권자 등록 마지막입니다. 17일 우편 소인이 찍힌 유권자 등록 용지까지만 가능합니다. 뉴저지 엘렌박 하원의원이 재선에 도전합니다. 뉴저지주에서 총 2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 4명의 후보자가 경쟁을 펼칩니다. 민주당 엘렌박, 샤마 하이더, 그리고 공화당의 로버트 베도야, 캐서린 베보빅스가 주 하원의원 자리를 놓고 경쟁을 이어갑니다. 37지역구 선거구 잉그루드 클립스 시장직을 놓고 두 한인 후보자가 경쟁합니다. 박명근, 크리스 김 시의원이 경쟁 구도를 펼치고 있고 팰리세이즈 팍 시의원 후보로 민석준, 이상희, 원유봉 후보, 포트리 시의원 후보로 민주당 폴윤, 공화당 최은호 후보가 경쟁할 예정입니다. 리치필드 시장 후보로 데니스 심 후보가 나선 가운데 반드시 오늘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올해 뉴욕과 뉴저지주의 본선거일은 11월 7일 화요일로 각 지역 대표의 시의원, 시장, 주 하원의원, 주 상원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시민참여센터는 한인 유권자 등록률 80%, 투표 참여율 80%를 목표로 연중 캠페인을 펼치며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독려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의 연구원은 올해 미국의 기존 주택 매매가 410만 건가량으로 2008년 이후 최소치를 찍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모기지 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내년에도 기존 주택 판매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하던 2021년 기존 주택 매매는 600만 건을 넘은 바 있습니다. 올해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예상치를 밑돌며 400만 건 미만을 기록할 경우 이는 1995년 이후 처음입니다.
금융위기 여파 당시 주택 매매 부진이 경기 침체와 주택 압류 등에 따른 것이었다면 지금은 23년 만에 최고를 찍은 몰개지 금리와 주택 매물 감소, 주택가격 상승에 의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크레인스 뉴욕 등에 따르면 프로판 가스 협회, 뉴욕주 건축협회, 라이센스 배관공 협회 등은 주정부의 가스 스토브 금지법에 반발하며 연방법원 뉴욕 북부지법에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집단 소송을 맡게 된 세라 조젠슨 변호사는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가스 스토브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수천 명의 뉴욕 주민이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정부의 신규 건물 가스 스토브 금지법은 지난 5월 예산안에 포함돼 승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건물에서 가스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미국 최초의 주가 될 전망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뉴욕주에서는 2025년 12월부터 7층 이하 신규 주거용 건물에서 가스 스토브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2028년 말부터는 고층 건물에도 해당 사항이 적용됩니다.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자동차 대출 이자율 또한 1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분기 신차 오토론 이자율은 평균 7.4%로 지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이유를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월 페이먼트 비용도 급등했습니다. 신차 기준 구매자들의 월 평균 페이먼트는 $73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에 $703에서 $33 늘었습니다. 이는 고리 대출의 신차 가격 상승 추세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운전자들이 최근 세단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스포츠 유틸리티 차를 선호하는 데다 최근 제조업체들이 다양한 주행 보조 기능으로 권장 소매 가격을 대체로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월 페이먼트가 $1,000 이상인 대출자의 비율은 3분기 17.5%에 달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8세부터 26세 사이 G세대 1,200명을 상대로 조사해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명 중 3명 꼴인 약 73%가 물가 급등으로 소비 습관을 바꿨다고 대답했습니다. 응답자의 43%가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가능하면 요리를 해먹는다고 답했으며 40%는 옷에 대한 지출을 줄였다고 응답했습니다. 식료품 구매 시 필요한 물품으로 구매를 제한한다고 답한 비율도 33%에 달했습니다. CNBC 방송은 G세대 대부분이 기성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대학 졸업생의 평균 임금은 부모 연령대의 소득보다 10%가 적으며 이들의 약 3분의 1 이상이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저축을 중단하거나 빚이 늘어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